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준호는 차트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여기서 아는 척 하세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라고요. 뭐라고? 아는 척이라고? 내가 다 들었다. 너 부모가 미국 어디에서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며? 환경미화원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웠냐? 이런 얘기 하러 부르신 거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 바쁩니다. 김준호,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등 돌리고 가려고 해? 여보, 진정해요. 혈압? 너는 항상 나한테 자랑이었어. 네가 의사가 될 거라는 그 꿈 하나만 보고 버텼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제가 의대에 갔을 때 모두 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처음엔 말하기가 창피해서 그냥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점점 커져버렸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이놈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허름한 방. 이곳에서 김 씨 부부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보물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새벽 3시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 김 씨는 이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그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에 아내 박순자 씨가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 그냥 자요. 아직 3시밖에 안 됐어. 밥은 먹고 가야지. 찬밥이라도 데워 먹어요. 됐어. 도시락 싸놓은 거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아까 내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준호 방 봤는데 또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하네. 순자 씨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이잖아요. 이번에 의대 붙으면 이 고생도 끝이에요. 그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은 칼날 같았지만 그는 이미 20년 넘게 이 추위와 싸워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 차량 차고지에 도착한 만수 씨. 그는 동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장갑을 꼈습니다. 그러나 거친 빗자루를 잡을 때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아팠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만수 씨보다 2시간 늦은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 보조로 일한 지 벌써 15년. 그녀의 하루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순자 씨, 오늘 감자 50kg 더 들어왔어요. 식단이 갑자기 바뀌었나 봐요. 아이고, 또요? 어제 무치고 썰고 하느라 손목이 다 부었는데.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커다란 고무장갑을 끼고 감자 세척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저 국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거라. 우리 준호도 학교에서 이렇게 밥 먹겠지. 집에 도착한 순자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 준호의 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준호는 요즘 들어 부쩍 사춘기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저녁 먹었니? 문을 열고 들어간 순자 씨를 보자 준호는 얼른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지 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깜빡했네. 근데 저녁은 먹었어? 라면 끓여 먹었어. 아이고, 공부하느라 고생했겠네. 엄마가 지금이라도 뭐 해줄까? 순자 씨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준호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엄마한테서 음식 냄새나. 좀 씻고 와. 그래, 엄마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음식하고 있어서 냄새가 배었나 보다. 금방 씻고 올게. 순자 씨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3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특별히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호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다며? 어떻게 됐어? 그냥 그래요. 야, 그냥 그래요가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전교 3등이요. 우와, 역시 우리 아들. 대단하다. 만수 씨가 기뻐하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피했습니다. 아빠, 좀 그만해요. 아빠 손에서 냄새나.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수 씨의 얼굴이 굳었고 순자 씨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오늘 일하고 바로 왔나 봐요. 손 씻고 오세요. 아니, 난 오자마자 샤워했어. 하, 진짜 짜증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냐고 물어봐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네가 지금 먹는 이 밥, 입고 있는 이 옷 다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거야.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거울 앞에 선 준호는 교복에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반에서 최고 성적을 자랑하는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늘 숨기고 싶은 가족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준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발표일, 여보, 빨리 와보세요. 준호가 의과대학에 합격했대요. 집에 도착하자 순자 씨는 이미 눈물범벅이 된 채로 그를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20년 고생의 보상을 받은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의사가 된다니. 이제 준호는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직업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의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준호는 새로운 시작에 부푼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에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안녕, 난 경기도 용인에서 왔고 아버지가 외과 과장이야. 의사 집안이라 자연스럽게 의대에 오게 됐어. 한 학생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왔고 부모님은 둘 다 교수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현재 미국 보스턴에 계십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준호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계획했던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럼 혼자 한국에 계신 거예요? 질문이 이어졌고 준호는 점점 더 구체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한국에서 지냈어요. 부모님은 1년에 몇 번 한국에 오시고요. 그날 이후 준호의 거짓말은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그런 소문을 부인하려 했지만 점차 그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거짓말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은근히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의대 2학년이 되었을 때 준호는 같은 학과 여학생 민지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카페에서 데이트 중이던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일이 바쁘셔서 자주 오시지는 못해. 작년에 잠깐 오셨다가 바로 돌아가셨어. 그럼 방학 때 미국 가서 부모님 만나는 건 어때? 나도 미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민지의 제안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같이 있어도 시간을 많이 못 보낼 것 같아. 다음에 한국에 오실 때 꼭 소개할게. 한편 수원의 작은 방에서는 준호의 부모님이 아들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전히 고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준호가 방학 때 내려온다고 했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전화로는 바쁘다고 하던데. 요즘 의대생들은 방학도 없나 봐. 벽에 걸린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얀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네, 일 잘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제가 지금 회진 중이라서. 준호야, 우리가 한번 서울에 가볼까 해. 너 얼굴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도 아빠가 서울 구경도 하고 싶고 내려오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번 주말에 오세요. 그때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아들을 위해 그녀는 정성껏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아파트 정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복잡한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아, 저기 정문이 보이네요. 기사님, 저기서 내려주세요. 순자 씨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차가 좀 밀려서. 택시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변에 천천히 정차했습니다. 만수 씨가 먼저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 조심해요. 외침과 동시에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열린 택시 문에 그대로 부딪힌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격으로 튕겨나갔고 만수 씨도 문 사이에 끼어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 씨는 황급히 택시에서 내려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사고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발이. 만수 씨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오른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도로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가요? 구급대원이 만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발이, 오른팔이 너무 아파요. 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위는 어떠세요? 머리나 가슴은 괜찮으신가요? 내 발만 아픈 것 같아요. 구급대원은 신속하게 만수 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팔은 골절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겠습니다. 가족분도 함께 오시겠어요? 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준호, 외과 의사예요. 김준호 선생님이요?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만수 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우측 상완골 골절로 보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준비해 주세요. 응급실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김준호라고 외과 의사예요. 순자 씨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김준호 선생님이요? 지금 수술 중이신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을 지키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골절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복잡 골절은 아니지만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해 놓은 상태예요. 만수 씨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김준호 의사가 여기 있다고 하던데.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김준호 선생님이요. 지금 수술 중이신 것 같은데 수술이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어쩌면 우리 준호가 직접 당신 수술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는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간호사 2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분명 우리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순자 씨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만수 씨 우측 상완골 골절로 수술 예정이시네요. 준호야, 엄마야. 어제 우리가 너 만나러 오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녀가 다시 한 번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그녀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다행히 단순 골절이라 수술 후 예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만수 씨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날 모르겠니? 지금부터 금식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곧 방문하실 거예요. 그녀는 아들 앞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다치셨는데 넌 왜 한마디도 없니? 병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하니 보호자분께서도 진정하셨으면 합니다. 병원 규칙을 지켜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아무런 미련 없이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간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왜 우릴 모른 채 하는 거죠? 차트에 내 이름이 있잖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반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그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아직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혹시 준호가 마음을 바꿔 돌아온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김동현 과장입니다. 오늘 수술을 맡게 될 의사입니다. 순자 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준호 선생님은요? 아까 여기 왔었는데. 아, 제가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바뀌셨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녁 병실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수기를 향해 걸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야, 아까 507호실 환자 상황 들었어?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507호실은 바로 남편이 입원해 있는 방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오늘 낮에 김준호 선생님이 회진 돌 때 있었잖아? 근데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 김 선생님한테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진짜? 설마? 그런데 선생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렸어? 준호 선생님은 부모님이 미국에서 IT 회사 운영하신다고 했잖아. 엄청 잘 사는 집안이라면서. 그래서 내가 확인해봤더니 507호 환자분은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래.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에 순자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설마 김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거야?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환자분이 계속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김 선생님은 완전 남처럼 대했거든. 그럼 진짜 부모님이 맞는 거 아니야? 어쩌면 김 선생님이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한 거 아닐까? 말도 안 돼. 근데 또 생각해보면 김 선생님이 부모님 이야기는 절대 안 하더라. 항상 멀리 계신다는 말만. 쉿.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 간호사가 지나간 후 순자 씨는 벽을 짚으며 병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손에 든 물컵은 떨림으로 인해 물이 조금씩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어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의사로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우리가 부끄럽대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30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자 만수 씨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준호는 차트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여기서 아는 척하세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라고요. 뭐라고? 아는 척이라고? 내가 다 들었다. 너 부모가 미국 어디에서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며?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웠냐? 이런 얘기 하러 부르신 거면 저 가보겠습니다. 바쁩니다. 김준호,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등 돌리고 가려고 해? 여보, 진정해요. 혈압? 우리가 너한테 그런 존재였니? 너는 항상 나한테 자랑이었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거리를 청소할 때도
내가 의사가 될 거라는 그 꿈 하나만 보고 버텼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만수 씨의 얼굴은 울분으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팔의 붕대 아래로 정맥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의대에 갔을 때 모두 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처음엔 말하기가 창피해서 그냥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점점 커져버렸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가세요.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만수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자 순자 씨가 그를 말렸습니다. 됐어. 여보, 이 애는 이제 목표를 잃었으니 부모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네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줬네. 이제 네 부끄러운 부모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할게. 그게 네 소원이지?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김준호,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식에도 부르지 말거라.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가거라. 이제 우리도 너를 모른다. 내가 아들이 의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아들은 이제 가장 큰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김씨 부부는 고향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아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인생 살아보자.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만수 씨는 팔이 다쳐 당분간 환경미화원 일을 할 수 없었고 순자 씨도 나이가 들어 급식실 일이 점점 더 버거웠습니다. 여보, 사실 나 평생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저녁 순자 씨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꿈? 무슨 꿈?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차리는 거요. 내가 30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잖아요. 만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퇴직금과 모아뒀던 얼마 안 되는 저축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당신 솜씨면 충분히 될 거야. 그렇게 순잔의 반찬 가게가 탄생했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익힌 솜씨로 다양한 반찬을 준비했고 팔이 나은 만수 씨는 가게 청소와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달 그들은 거의 손님이 없어 적자를 볼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러다 돈 다 까먹는 거 아닐까요? 순자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알아야 오지. 만수 씨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 역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치찌개 재료 세트 같은 거 파시나요? 아, 그런 건 없는데. 필요하신가요? 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회사 동료들이랑 집들이 하는데 김치찌개라도 끓이려고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히 세트로 준비해 드릴게요. 김치, 돼지고기, 양파, 양념까지. 끓이는 순서대로 번호도 적어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너무 좋겠어요. 순자 씨는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고 종이에 요리 순서까지 자세히 적어주었습니다. 이틀 후 그 여성이 웃으며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게 됐어요. 친구들이 다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다니까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네, 제육볶음 세트도 있을까요? 순자 씨는 기쁜 마음으로 제육볶음 재료 세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보, 우리 초보자를 위한 요리 세트를 만들어 볼까요? 요리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갈비찜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 세트를 개발했고 각 세트에는 순자 씨의 요리 비법이 담긴 상세한 조리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SNS 게시물 덕분에 순잔의 반찬 가게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요리에 서툰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된장찌개 세트 10개가 예약됐어요. 순자 씨가 기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포장된 요리 세트를 배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가 정년까지 일했던 환경미화원 동료들에게 무료로 반찬을 나눠주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순잔의 반찬 가게는 지역 방송에서 취재가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30년 경력 급식 선생님의 손맛, 초보자도 10분이면 명품 요리 완성 같은 문구로 소개된 그들의 가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순자 씨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정성이에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처음으로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어요? 그러게,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인가 봐. 지역 신문에서는 그들을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볼까요? 사업이 잘 되니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래, 가자. 당신하고 나 둘이서 여행도 한번 제대로 가보자.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가 아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너무 희생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자. 김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국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 우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준호는 아직 육아의 어려움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기 침대에 다가가 곤히 잠든 우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드라운 머리카락, 작고 통통한 손가락, 그리고 가끔씩 꿈을 꾸는 듯 움직이는 입술. 그 모든 것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 그때였습니다. 문득 준호의 머릿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겠지. 그는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 학교 숙제를 도와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런 마음으로 키웠을까? 그는 잠든 우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나를 고생 한번 안 시키고 공부시켰을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 책장에서 결혼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화려한 웨딩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가족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가짜 부모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구나. 실제 부모님이 아닌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다는 사실. 그것은 이제 지울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사진첩을 무릎 위에 놓고 흐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을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지갑과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잠에서 깬 민지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나 부모님을 만나러 가볼게. 민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늘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오셨어? 왜 갑자기?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민지야, 사실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어. 내 부모님은 미국에 계신 게 아니야. 수원에 계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결혼식 때 나중에 돌아와서 모든 걸 설명할게. 지금은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호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준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 가게 안에 모든 시선이 문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눈과 순자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말이 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오히려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거짓으로 완벽한 삶을 원했지만 그 완벽함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어제 보낸 문자 못 봤냐? 아, 오늘 병원 퇴원하시는 날이었군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의사라는 사람이 한 번을 안 찾아와? 아버지, 또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환자들도 있고 연구도 있고. 그래, 네 환자들은 중요하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아버지,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그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게 먼저지. 늘 그랬어. 이 늙은 애비는 이제 뒷전이다 이거냐? 소를 팔고 논을 팔고 손바닥 터지도록 농사 지어가며 아들을 서울로 의사로 키워놨습니다. 내가 땀을 흘릴 때 아들은 책상 앞에서 펜을 들고 있었고 아버지가 허리를 굽힐 때 아들은 세상을 향해 어깨를 폈습니다. 그렇게 키워놨건만 막상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는 그 의사 아들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북 봉화 산골 마을 끝자락 낮은 언덕배기에 김 씨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74, 작은 밭을 일구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확이라고 해봐야 고추 몇 자루, 참깨 조금, 그리고 겨울 김장용 배추 정도였지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밭두렁을 걷는 일은 이제 일상이자 버릇처럼 굳어진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 김도연, 학비며 생활비며 품 팔고 논이라고 심지어 봄마다 소까지 팔아가며 충당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서울 의대를 나와 지금은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쑤시는 허리가 불편했지만 그런 불편함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은 아들 도연이가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2번, 그것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와 집 안팎을 정리했습니다. 장독대 위에 올려둔 항아리들을 닦고 마당을 쓸고 방 안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곧 도연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김 씨는 급히 나갔습니다.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몸에 밴 듯한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아버지, 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혈압 약을 꼬박꼬박 먹으라고 도연이가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약을 먹는 것을 종종 잊곤 했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도연이는 짐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흙바닥 위에 깔린 비닐장판, 그 위에 자리 잡은 낡은 텔레비전, 구석에 놓인 오래된 농자까지. 모든 것이 도연이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요. 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너한테 해준 거라곤 공부시킨 것밖에 없다.
도연이가 떠난 후 김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앉아 벽에 걸린 도연이의 의대 졸업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연이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내 행복이다. 하지만 그런 김 씨의 곁을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3년 전 겨울 폐렴을 앓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감기련이 했던 것이 며칠 사이에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졌지만 시골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늦게 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며 김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면 뭐하냐? 어머니 하나 못 살렸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던 탓에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괜찮겠지라며 병원에 가는 것을 미뤘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읍내의원에 가봤자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더라. 아들도 있으니 의지가 되겠네. 이제 홀로 계시려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마을 노인회관에서 동갑내기 친구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아버지에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시간이 지나며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쁜 병원 일정 탓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나눌 말이 줄어든 탓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식사는 잘하세요? 반찬은 어떻게? 걱정 마라. 내가 다 해먹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김 씨의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대부분 라면이나 계란찜, 가끔 김치와 밥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봄비가 내린 후라 묘지 주변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연이가 무릎을 꿇고 산소 앞에 절을 했습니다. 김 씨는 옆에 서서 조용히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네, 의사라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지. 네 어머니 병은 내 탓이다. 내가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아버지, 그땐 저도 너무 무력했어요. 의사인데도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게. 오늘 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 정말요? 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너도 나 자신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아들 도연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만나서 몇 년 됐고 이젠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요. 며칠 뒤 도연은 약속을 잡아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 마당에 들어선 젊은 여자를 본 순간 김 씨는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낯선 시골집 마당에 발끝만 살짝 디디며 서 있었고 김치찌개를 내오자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된장국이 진짜 구수하네요. 이런 건 서울에선 맛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쵸, 도연 씨?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촌스럽다라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아버님이 옛날에 소 키워서 아들을 대학 보내셨다고요?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그냥 TV나 책에서나 그런 얘기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진짜 현실에도 그런 분이 계셨네요. 김 씨는 그 말을 듣자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김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SNS에서 뜨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홍보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물건 파는 거야. 도연이가 얼른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상품 알리는 일이에요. 민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제품을 많이 보게 만드는 거죠.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요. 인플루언서?
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요. 팔로워가 많고. 김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물건을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떠뜨는구나. 민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소와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에게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정말 오래됐네요. 몇 년 된 거예요? 40년쯤 됐지.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와, 귀여운 골동품 같아요. 요즘 서울에선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인기 있거든요. 인스타에 올리면 좋겠다. 김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골동품? 이게 내 삶의 전부다. 구경거리가 아니야. 도연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그냥 집이 특별하다고.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시골집이다. 내 어머니하고 평생 살아온 곳이야. 민지는 불편한 듯 의자에서 몸을 들썩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그냥 정감이 가서요. 아버님은 스마트폰 안 쓰세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연이는 아버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 같아요? 소영이 괜찮으시죠? 그냥 그렇구나. 도연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더 열렬한 반응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소영이가 처음에는 좀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만 자라서 시골이 낯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아버지와도 잘 지낼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숟가락을 담그며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가끔씩 민지가 시골 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김 씨는 최소한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저녁에 뭐 하세요? TV 보세요? 그래, TV도 보고. 오늘 같은 날 아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며느리 될 사람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금순아, 오늘 도연이가 장가들겠다고 데려온 아이를 봤다. 나한테는 영 맞지 않는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너무 구식인가? 도시 사람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마당 한 구석의 핀 들꽃을 바라보며 김 씨는 아내가 그립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결혼 이후 아들 도연에게선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그런 간단한 안부 전화였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간격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마침내는 김 씨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한 달, 2달이 훌쩍 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환자 진료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전화하렴. 김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의사였고 이제 가정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괜한 전화로 방해하는 것 같아 점점 전화하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김 씨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겠지 싶어 며칠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설 전날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장인어른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 장인어른께 안부 전해드려라.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일날에는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비싸 보이는 건강 보조식품과 늘 건강하세요라는 짤막한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 선물을 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연이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마을회관 옆 이장내 사랑방에서 막걸리 한 병을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늘 생일이시죠? 마을 이장이 낡은 사기잔에 막걸리를 채우며 물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생일이 뭐 별거 있나? 그냥 하루 더 지나가는 거지. 도연이는 뭐라고 하대요? 아, 의사 양반이라 바쁘긴 하겠구먼. 바쁜 거야 이해지. 바빠서 애비는 안중에도 없어. 왜요? 전화도 없었어요. 문자 하나 왔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게 다야.
다들 나보고는 복 터졌다고들 하지. 의사 하나 키워놨다고. 근데 그 의사는 남들 병은 고쳐도 자기 아비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 형님,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랑은 달라.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 변명이야. 사람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그죠?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잊었다는 거 그게 가슴 아픈 거야. 올해 추석에는 온대요. 글쎄,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막상 되니까 처가로 갔지. 이번에도 뭐 그럴 거야. 며느리는 어때요? 도현이하고 잘 살아요? 잘 살겠지. 남들 앞에서는 의사 아내 노릇 톡톡히 하겠지. 나 참 바보 같지? 왜요? 아들 하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그게 결국 외로움만 남았으니. 형님,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 노릇 잘했다고 자식들이 꼭 효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요즘 생각이 많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거 없어요. 형님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니야. 어쩌면 내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도 몰라. 의사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야 했나.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라도 챙겨줘서.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일은 봄 아침이었습니다. 김 씨는 전날 마당에 쌓아둔 장작을 정리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헛디딘 발에 발목을 삐끗했고 지팡이 끝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마당 돌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건 우연히 집 앞을 지나던 이장님이었습니다. 김씨 형님, 정신 좀 차려봐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가웠습니다. 이장은 황급히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김 씨는 마을 구급차에 실려 읍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김 씨는 낯선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아침에. 하지만 그 침대 곁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팔에 꽂힌 링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읍내 병원이세요. 오전에 구급차로 실려오셨어요.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 타임 안에 치료받으셔서 큰 위험은 넘기셨어요. 심근경색.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평생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마을 이장님이 발견하셔서 119에 연락하셨대요. 참 다행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담배 한 갑씩 함께 피우던 이장에게 생명의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가족분들께는 연락드렸나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이라면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간호사는 김 씨의 혈압과 체온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회진 오실 거예요. 식사는 조금 있다가 가져다 드릴게요.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 버튼 눌러주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젊은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집에 가고 싶네. 아직은 안 됩니다.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던 데다 나이도 있으시니 최소 일주일은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일주일이나? 그럴 시간 없소. 집에 가서 밭일도 해야 하고. 지금은 건강이 우선입니다. 밭일은 잠시 쉬셔야 해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김 씨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다면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바쁜 사람인데. 의사 아들을 두셨으니 복 받으셨네요. 건강 관련해서는 더 안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김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 받았다는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 씨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는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나다. 아, 아버님. 괜찮으세요? 간호사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쓰러졌었어. 지금 입원해 있다. 아, 근데 도연이는 지금 진료 중일 거예요. 도연이한테 직접 전화해 보시죠.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바빠서요. 그리고는 뚝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병문안 가겠다는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에 저장된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이내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바빠서 오후쯤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럼 너는 언제 오냐? 지금은 좀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병원에서 잘 모셔주실 테니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통화가 끝나자 핸드폰을 조용히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김 씨를 짓누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링거액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보호자분께 연락하셨나요? 응, 했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김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업적 경험에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 시골에 남겨진 노부모,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는 곧 나올 거예요.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호출 버튼 누르세요. 입원한 지 이틀째 김 씨는 아직도 속옷 하나, 수건 하나 없이 병원 가운만 덩그러니 걸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말라가고 입냄새가 자꾸 올라와 괜히 간호사 얼굴을 볼 때면 숨을 살짝 참게 되었습니다. 양치질 한 번 못한 입으로 고맙소라고 말하는 것도 점점 미안하고 불편해졌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려웠던 김 씨는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고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말이야. 수건이랑 칫솔 같은 거 좀 가져다 줄 수 있나? 전화 너머의 이장은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말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계시면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금방 갈게요. 아내랑 같이. 그리고 1시간쯤 지나 이장과 그의 아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야, 형님 얼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이런 데서 지내려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수건이랑 칫솔, 슬리퍼도 하나 사왔어요. 두유도 하나 드시고요.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미안하게.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힘들 때 서로 도와야죠. 이장은 김 씨의 옆에 잠깐 앉았다가 부인의 눈자세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김 씨는 두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들이 의사라며? 그 잘 나가는 병원 다닌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을 안 와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다던데. 진짜 형님 참 안 됐어. 이게 무슨 꼴이람? 김 씨는 그 말을 듣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수치심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참 후 이장 부부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는 애써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이장 부인이 조심스레 김 씨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76 해를 살면서 아내 금순이 외에 다른 여자에게 이런 도움을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망함과 고마움이 뒤섞였습니다. 형님,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으시고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소.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아이고 무슨. 우리 영감도 내가 이렇게 다 해줘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간호사들이 잘 챙겨준다. 형님, 이거 좀 드세요. 이장 부인이 따뜻한 두유를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감사히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래도 이장 부부 덕분에 살겠네. 고맙소.
에이, 이런 게 뭐가 고마워요. 우리가 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 아드님한테 어제 전화 드렸어요. 서울에서 의사 하신다고 들었는데 상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고맙소. 다행히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양호해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약물 치료 지속하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원 전날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내일 퇴원한댄다. 혹시 시간 되면 올 수 있겠냐?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선 김 씨는 가만히 한 발짝 인도 위에 섰습니다. 주차장엔 크고 반짝이는 차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김 씨는 전화기를 들어 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4번, 5번. 결국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도연아, 아버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 씨의 가슴에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차올랐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내가 어제 보낸 문자 못 봤냐? 아, 오늘 퇴원하시는 날이었군요. 제가 너무 바빠서. 바빠. 넌 늘 바쁘지.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의사라는 사람이 한 번을 안 찾아와?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바랐냐? 네가 의사가 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그게 잘못이었나?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넌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아버지, 또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환자들도 있고 연구도 있고. 그래, 내 환자들은 중요하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나는 뭐냐? 나도 환자다.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그래, 중요한 일 있으면 그게 먼저지. 늘 그랬어. 네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 아버지,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세요? 변명이 많지, 이유도 많고. 넌 여기 없었다는 거야.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가면. 됐다. 이제 필요 없다. 나 혼자 갈 테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됐다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김 씨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저렸고 심장은 가끔씩 숨을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자기 집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병원 침대와는 다른 익숙한 바닥의 감촉이 좋았지만 몸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가빠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밥을 짓고 물을 길어오는 것도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읍내 간병센터를 통해 하루에 반나절씩만 돌봐주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파견해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분이 식사, 준비와 청소, 약 복용 관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오후가 되자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형님,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와서 도와드릴까요? 고맙지만 간병인 하나 쓰기로 했네. 내일부터 반나절씩 온대. 이장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혼자 계시는 거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괜찮아. 아직 그 정도로 몸이 나쁘진 않네. 그의 말과는 달리 김 씨의 얼굴에는 피로와 쇠약함이 역력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열흘이 그를 더 늙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등은 더 구부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배 어르신 댁이시죠? 저는 오늘부터 도와드릴 박순자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간병인은 능숙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부엌 상태를 확인하고 방의 상태도 살핀 후 약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약이 많으시네요. 제가 시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밥은 아무거나 괜찮소. 오늘은 콩나물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 해드릴게요. 식사 제대로 안 하시면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간병인의 손길로 집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청소된 방,
정리된 부엌, 신선한 반찬들.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허술하게 지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였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두세 가지 반찬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간병인은 김 씨를 위해 밥을 떠서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많이 잡수셔야 몸에 힘이 붙어요. 식사를 마치고 약을 먹을 시간이 되자 간병인은 정확히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주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혹시 밤에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에게 유일한 정겨운 얼굴은 아침 저녁으로 방을 닦고 쓰레기를 비워주던 간병인 이정순 씨였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애들 있습니까? 아들 하나 있어요. 혼자 키우느라 좀 힘들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공부는 좀 하오? 네. 장학금도 받았고 대학엔 갈 것 같아요. 근데 등록금이 걱정이에요. 살이 붙으면 저는 감당 못하죠 뭐.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김 씨는 읍내 농협에 나갔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만들어뒀던 통장 2개를 모두 해지했고 그 돈을 묵묵히 챙겨놓은 현금 봉투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정순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어르신, 이게 뭔데요? 그 아이 대학 등록금이요. 공부 잘한다면서. 이걸로 도와주고 싶소. 아유, 어르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돈 원래는 내 손주 주려고 모은 거였어. 근데 그놈은 내 병문안 한 번 안 왔소. 그게 다야. 당신 아들은 내게 물도 따라주고 국도 덜어주고 인사도 했소. 그 정이 나는 아직도 고맙소.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고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은 받을 자격이 없소. 그날 밤 김 씨는 방 안에서 유언장 하나를 꺼내 정갈하게 눌렀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몇 년 동안 내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긴 이정순 씨의 아들에게 장학금으로 남긴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무렵 김 씨는 밥을 다 짓고 국을 덜던 중에 휴대폰이 울리는 진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엔 낯익지만 한참 보지 못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 씨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소영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요. 요즘 저희가 재무 상담을 받는데 미리 상속을 해두시면 세금도 줄고 절세 효과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창밖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혹시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손주도 크고 있고 요즘은 사전 증여가 워낙 보편적이라. 네가 어딜 돈 타령이야. 네?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상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병원에 쓰러져 있을 때도 문자 하나 보내기 바빴고 넌 전화 한 통 안 했지. 그땐 저희도 많이 바빴고 아이도 아프고 상황이. 그래, 바빴겠지. 그래서 그동안 난 혼자였다. 수저 하나, 수건 하나 없이 병원에 누워 있었지. 근데 이제 와서 재산 얘기하자는 거냐?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네요. 하진이도 있고 이 집 장손인데. 그놈이 장손이든 말든 내 돈은 니들한테 갈 일 없어. 나는 다 쓰고 죽을 거다. 10원도 못 줘. 어머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도현 씨 아버지잖아요. 그놈은 나한테 얼굴도 안 비쳤다. 은혜는 내가 줬고 니들은 도리 하나 안 했어. 그 입 다물어라. 나는 네 목소리 듣기도 싫다. 앞으로 다시는 내 이름, 내 돈, 내 얼굴에 네 입을 얹지도 마라. 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탁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김 씨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통화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분노, 실망, 서러움이 한데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거실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히 간직해온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배경으로 그는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는 유산의 어떠한 권리도 주어도 없다. 그 문장을 쓰면서 김 씨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방금 집사랑이랑 전화하셨다고 들었어요. 김 씨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탐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요즘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난 네가 어릴 적에 소 한 마리 팔아서 네 등록금 보냈다. 그때 소값이 얼마였는지 아니? 근데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건 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근데 네가 날 언제 찾아왔니?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오지도 않고. 아버지,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중요한 수술이 있었고. 그래, 항상 바쁘지. 네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저희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난 이미 내 재산을 정리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재산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저희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남의 집 아이에게. 남의 집 아이? 그래, 남의 집 아이지. 하지만 그 애는 날 할아버지처럼 대해줬다. 밥도 떠먹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건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 일이잖아요. 김 씨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말이 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에도 정이 있고 없고가 있다. 도연아, 이젠 다 됐다. 내 결정이다. 내 재산은 내가 정한 대로 쓰겠다. 하지만 아버지, 그건 법적으로도. 법은 또 왜?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작정이냐? 늙은 아비를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냐? 김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김 씨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소.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소. 어르신,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약은 드셨어요? 아, 잊고 있었네. 어제 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소. 정순 씨는 김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결정한 대로 했소. 내 재산은 민호에게 주겠다고 말했지. 어르신, 정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혈육이 뭐 소용 있어? 정성이 중요한 거지. 내 결정이요. 바꾸지 않을 거요. 그녀는 김 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준 기회에 깊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후 김 씨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가 문을 열자 도연과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당황했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도연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소영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님 계신가요?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세요. 깨워드릴까요? 왔구나. 아버지, 저희가 좀 얘기할 게 있어서요. 김 씨는 정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 씨, 이제 그만 가도 좋소. 내일 봅시다. 너희들은 앉아라.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에 앉았고 김 씨도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제 통화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하자, 도연아. 너희들은 내 생활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는 거지. 아버지,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뭐냐? 솔직히 아버지,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하진이는 아버님의 손자고 혈육인데. 혈육이 뭐냐? 그저 피가 같다는 것뿐이냐? 그건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이니까요. 그걸 진짜 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직업이지. 돈 받고 하는 일이야. 근데 도연아, 너도 돈 받고 환자 보는 거 아니냐? 도연과 소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마침내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 하진이는요?
혈육인 손자는 안 중요하신가요? 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저 피가 같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더 돈을 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돌아가거라. 꼴 보기 싫다. 김 씨의 마지막 말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소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소영아. 문이 닫히고 김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을 위해 소를 팔고 논을 일구며 평생을 바쳤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외로움도 아버지의 눈물도 결국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랑마저 외면당한 김 씨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피보다 깊은 정, 이모보다 따뜻한 손길,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아버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의사의 교수님도 많으신데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부탁할게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다리 아픈 네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혼주석에도 못 앉게 하는 거냐? 됐어요, 여보. 그냥 오늘만 그러자. 네 체면을 위해서 네 어머니는 뒷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아버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좀. 박 씨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 네 체면 살려줄 테니 우리는 이 결혼식에서 빠져주마. 저 혼주석에 친척을 앉히든 인형을 앉히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박 씨는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해 반에서 늘 1등 아니면 2등을 다투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초등학생 준호가 성적표를 손에 꼭 쥐고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1등 했어요. 준호는 볼이 발그레해진 채 활짝 웃으며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장갑을 벗고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준호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준호는 크면 어떤 사람이 될 거니? 난 돈 많이 벌 거예요. 엄마한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을 사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감을 많이 사줄게요. 아빠 감 좋아하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내가 그렇게만 커준다면 아빠는 소원이 없겠구나.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성적표를 내밀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흐뭇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 없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부모의 기대대로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서울의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를 돌리고 두툼한 수육과 김치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이, 박씨. 한잔 해야지. 옆집 영감이 잔을 들이밀자 박 씨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 한잔 안 하면 안 되지. 술 한 모금을 시원하게 들이킨 박 씨는 흥이 오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의사야. 서울에서 성형외과 한다니까. 그러면 친구들은 감탄하며 박 씨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양팔을 힘차게 흔들며 엉덩이를 들썩이자 사람들은 한바탕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야, 박씨. 너 정말 복 받았다. 아들 그렇게 잘 키우기 쉽지 않지.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이제 팔자 폈구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내 아들이 의사인데 이제 대접받고 살 거 아니요. 이제 우리도 큰 걱정 없이 살겠지. 박 씨의 자랑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준호에게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만난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부모가 의사거나 교수였고 아니면 대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외국 유학을 다녀온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준호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부모님 뭐 하셔? 우리 아버지는 병원 원장이고 어머니는 교수야. 우리 집은 종합병원 운영하셔. 준호는 선배들과 동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에 점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사셔. 평범하셔.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아오신 것을 알면서도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촌에서 올라온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도 지우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격지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부모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의사나 교수였으면 나도 더 대우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요즘 들어 아들의 연락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의사라는 게 원래 힘든 직업이잖아. 그러나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고 가끔 받더라도 짧게 몇 마디만 나누다가 금방 끊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저 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다음에 봬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쁜 걸 알기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부모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우리 피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바빠서 그렇겠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박 씨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닥에는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내는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다리까지 다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움직일 수 있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박 씨는 아내를 부축해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허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척추에 신경이 눌리는 요추신경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리 한쪽이 저리고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앞으로도 걷는데 지속적인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그 순간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 전화 좀 해라. 어서 연락 좀 해라. 그렇게 남긴 음성 메시지.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와 다리가 아파와서 자주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묵묵히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손잡이를 달아야겠어. 박 씨는 화장실과 부엌,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아내가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하던 집안일도 이제는 박 씨가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도, 아내가 손이 가기 어려운 높은 곳의 정리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박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든든한 남편이었고 비록 예전처럼 건강하게 걷지는 못해도 아내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었지만 너무 어린 여자친구를 보며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많이 앳된 모습의 여자였습니다. 저희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들이 한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임신했어요. 박 씨와 아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운데 괜찮겠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평생을 함께할 중요한 일인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려고요. 급한 상황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해도 되는 거냐? 아니, 아이까지 생겼다니. 그런데 아가씨가 너무 어려 보여서 그런데 혹시 몇 살인가? 21살입니다. 그래도 저도 성인이고 알고 다 아는 나이예요. 아들과는 무려 16살 차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나이였습니다. 아이고야, 친정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허락 안 받았어요. 뭐라고? 아니, 부모님께도 말씀을 안 드린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하겠다고? 그럼 친정에서는 아가씨가 결혼하는 줄도 모르시는 거야. 솔직히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도 저희 둘이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니, 그래도 부모님 허락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말이 되나? 아직 허락도 안 받았다는 게 좀... 어머니, 아버지 친정에 먼저 알렸어도 결국 반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린 아들을 붙잡고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니. 우리가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겠다.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와 아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결혼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며느리. 이 결혼 과연 괜찮을까? 그 불안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로 박 씨와 아내는 잔뜩 긴장한 채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급하게 진행된 자리였지만 예비 며느리의 부모를 직접 만나게 되어 그래도 좋은 분위기로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한껏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이렇게 발목 잡히게 생겼네요. 사위가 의사라도 되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벌써 내쳤을 겁니다.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결혼을 앞둔 부모가 할 말인가? 저희 딸은 아직 어려서 모든 재산도 학력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사위가 져야겠죠. 물질적이든 뭐든 앞으로 우리 딸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애 낳으면 절대 안 봐줄 겁니다. 박 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입을 꼭 다물고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참 당황스럽네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아직 21살이에요. 결혼해서 바로 애 낳고 살림하고 그렇게 살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다른 애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그럴 나이예요. 이제 겨우 사회에 나온 애가 벌써 이렇게 묶여야 한다니.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애가 생겼으니 어쩌겠어요. 책임질 거면 확실히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씨는 차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죄인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사죄라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니, 준호야. 너는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아내도 답답한 듯 아들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원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열심히 하면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박 씨는 도무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딘가 위축된 모습, 그리고 며느리 부모의 지나친 태도가 걸려서였습니다. 박 씨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예비 사돈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어디 안 좋으신가요? 예비 사돈은 미간을 찌푸리며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 예전에 크게 넘어져서요. 그 모습에 박 씨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가 그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받아들여질 일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저런 표정을 짓는 건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예비 사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리도 갑시다. 그저 예비 사돈이 인상을 찌푸리며 짐을 챙기는 모습만이 어색한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견례는 끝이 났고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 장인 장모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예비 며느리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왔고 어느덧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예비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저 아기 용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내가 용돈을 보내준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아기 옷이며 기저귀며 여러 가지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걸까? 아니, 저번에 준 돈으로 충분하지 않니?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예비 며느리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기 용품이 얼마나 비싼데요. 유모차도 사야 하고 젖병도 더 필요하고 출산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박 씨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가 친정에서도 지원 안 해준다는데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아내의 말에 박 씨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다시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비 며느리는 점점 돈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기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곧 출산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 와서 산후조리랑 아기 돌보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원래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니?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그런 거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집사람은 다리가 안 좋고 허리까지 불편하잖니? 신생아까지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 텐데. 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아이 낳고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박 씨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매달리며 부탁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며느리가 전화했더라. 산후조리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너희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잖니?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서 애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리고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면 앉아서 애 보면 되잖아요. 너 애 키우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아냐? 허리 아프고 다리까지 불편한 네 엄마한테 할 소리가 그거야. 앉아서 애 보면 된다고. 넌 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냐? 박 씨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아들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싸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뭐라고? 저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 저한테 뭐 해주셨다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그리고는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자식이 박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박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예정돼 있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 씨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아내를 부축하며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 아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혼주석 말고 뒤쪽에 앉으시고 다른 친척분이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몸을 잘 못 가누시는 모습이 좀 그래서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부끄러워?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들 눈치 보는 거 모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의사의 교수님도 많으신데 어머니가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오늘만 좀 그렇게 앉으세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 순간 박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있던 아내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내 체면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널 키운 건 너한테 아픈 내 엄마까지 창피한 존재가 되는 거냐? 아들은 그 말에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이해하세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자리잖아요. 어머니께서 앞에 계시면 다들 그쪽만 보실 거고 저랑 신부 쪽 사람들도 신경 쓰일 거라고요.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그의 소매를 잡으며 흔들었습니다. 여보, 아들 말대로 해요. 그냥 오늘만 그러자. 네 체면을 위해서 다리 아픈 네 어머니는 혼주석에도 앉지 말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제 결혼식이잖아요. 그 순간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영호 씨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체면 살려줄 테니 우리는 이 결혼식에서 빠질게.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라. 우리한텐 더 이상 너 같은 자식 없다. 저 자리에 친척을 앉히든 인형을 앉히든 뭐라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식장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은 술렁였고 아들은 당황하며 박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랑의 뺨을 때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 모습을 충격에 휩싸여 바라보는 하객들.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아버지한테 맞았어? 식장은 금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신부 측 가족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러실 거예요? 다들 보고 있다고요.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 말에 아들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혼주석에 앉으라고 하면 되지 않냐며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주석에 앉으세요. 너 따위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부탁을 하냐? 끝까지 내 체면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마침 결혼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씨는 망설임 없이 아내를 먼저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택시 문을 닫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점점 멀어져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울먹이며 거울 앞에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 옆에서 신부의 어머니, 즉 사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애초에 이 결혼하지 말랬잖아. 신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듣고 있어. 그때 신랑이 다급하게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신부와 사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가셨어요? 안 오실 것 같은데 어쩌죠? 신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랑을 바라보았고 사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마를 짚으며 휘청였습니다. 뭐 집에 가셨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돈은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신부는 눈가에 눈물을 찍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이 결혼은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제 선배님들이랑 동기 의사들 다 와 계세요. 어떻게든 식은 올려야 합니다. 저희 쪽 친척들 자리에 앉혀놓고 그냥 진행하시죠. 그 말에 사돈은 신랑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부모님이 없어졌는데 무슨 결혼식을 진행해. 결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신부는 당황하며 사돈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식을 취소해? 그렇게 신부 대기실은 더욱더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기어코 이 결혼식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면과 명예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신부 대기실 안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신랑과 신부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대학 선후배, 동기와 친구들까지. 겉보기에는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아까 신랑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신랑 뺨 때리고 나가는 거 봤어? 뭐, 진짜야?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방금 벌어진 사건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신부 대기실 앞에 가봤어? 문 잠겨 있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야. 어떤 여자 목소리가 막 울고불고하고 어른 목소리는 욕설이랑 고함 지르고. 결혼식장 한쪽에서는 연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의 사회자는 자꾸만 손에 든 대본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 신부 측 가족들은 난처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식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거 이러다 결혼식 취소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신랑이 이렇게 개망신을 당할 거였으면 차라리 조용히 식을 미루지 그랬어? 그러게. 의사 체면이 있는데 이건 완전 병원에서도 소문 다 나겠다. 벌써 하객들 다 눈치챘는데 이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네. 어쩌냐 진짜. 결혼식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됐다. 이딴 결혼식 다 집어치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안사돈이 가방을 거칠게 들고 겉옷을 휘감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들었어야지. 엄마, 제발 그만해. 울먹이는 신부를 뒤로 하고 안사돈은 얼굴을 붉힌 채 대기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가더니 행사장 문을 밀치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신부의 친척들이 놀라며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안사돈은 단호한 걸음으로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 저기 신부 엄마 아니야? 헉, 진짜 가버리네. 결혼식 관계자들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식 자체가 아예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급히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혹시 신부님 결혼식은? 결혼식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묻자 신부는 그대로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결혼은 무슨 결혼? 다 취소야.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신랑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식장 한쪽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 씨, 창피해서 못 살겠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부담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도 신부 대기실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도 모든 것이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나가야겠다. 신랑은 슬그머니 몸을 돌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회자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부터 중요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신랑과 신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정된 결혼식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축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돌려달라고 할 건데? 이건 사기 결혼 아니야. 결혼식은 시작도 못한 채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이름은 하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완전한 대참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어릴 때는 참 똘똘하고 착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박 씨는 허탈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기대를 내려놔야 하지 않겠소. 우린 애 키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잖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의사까지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속에는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는 셈 치고 살아갑시다. 자식에게 기대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실망만 더 커질 뿐이더구려. 맞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젊었을 때는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삶은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남은 생을 즐겨야 하지 않겠소? 박 씨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남은 시간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씨와 아내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한 장 꺼내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불꽃이 천천히 타오르며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한때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 부부는 마침내 자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만 어떤 자식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부모를 부끄러워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반드시 돌고 도는 법. 부모를 버리고 무시한 사람은 언젠가 자기 자신도 똑같이 버림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언젠가 떠나고 그들의 빈자리는 두 번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